기존에 우리가 바라봤던 많은 팀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꼭 17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뭔가 올림픽 스쿼드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 스쿼드들도 있었고 이번에 또 U20세가 이렇게 또 4등을 했고 이강인의 세 때는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까지 하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골든볼까지 수상을 하는 걸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축구를 하는 팀은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U17세 선수들이 아시안컵 결승전을 진출하게 되었고 21년 만인가 우승을 향해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보고 경기를 보고 또 이렇게 오늘 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U17세 경기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꼈냐? 일단 첫 번째, 진정한 황금 세대다. 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황금 세대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제 결승까지 오기 전에 한 경기를 졌습니다. 이란한테 저희가 이제 한 경기를 졌는데 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고 벌써 2승을 챙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전 선수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황금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드업 축구와 압박 개념의 수비, 내려앉아서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하는 수비, 요 부분들을 갖춘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바라봤던 많은 팀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꼭 17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뭔가 올림픽 스쿼드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 스쿼드들도 있었고 이번에 또 U20세가 이렇게 또 4등을 했고 이강인의 세 때는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까지 하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골든볼까지 수상을 하는 걸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축구를 하는 팀은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뭐 이 나이 때 사실상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와 음황주다 엄청나다라고 혹은 이름값이 어마어마한 선수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팀을 보면서 감탄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양쪽 윙어의 아이솔레이션.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양민혁과 윤도영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주는 이 퀄리티, 아이솔레이션이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가져가는 1대1 능력이라든가 혹은 이런 빌드업 시퀀스가 나왔을 때 정말 유기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상대를 풀어내버리는, 상대가 가까이 붙으면 뒷공간을 뛴다든가 상대가 벌려있는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안으로 뛰어 침투에 들어간다든가 본인들의 풀백이 들어오고 있으면 아예 하프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그런 지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이 두 명의 윙어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팀이 이런 축구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백인우 선수와 진태호 선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동이랑 양민혁이 주로 이렇게 벌려서 플레이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백인우 선수랑 진태호 선수가 데브라이너랑 균도안처럼 그 하프 스페이스에 계속 띄워줍니다. 그걸 띄워주면서 김명준이 내려와서 홀딩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공간이 나게 되고요. 그 공간이 난 데를 예를 들어 양쪽 풀백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윤도영이랑 양민혁이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단순히 한두 명의 선수 혹은 한 명의 선수가 그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다 그런 오프더볼에 대한 오프더볼에 대한 지능, 그다음에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꼭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공을 받기보다는 세 번째 패스, 서드 파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이 팀이 진짜 대단한 팀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면섭, 저는 이 선수를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넥스트 기성용.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기성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드 아니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대표하면서 뛰면서 다음 기성용이 얼른 나와야 된다. 정말 기성용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되게 많은 관심과 많은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정민 선수도 있었고 뭐 원두재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뭐 권혁규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물론 정말 어리지만 이 이면섭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들을 보면서 사실 감탄 아닌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면섭 선수가 기성용이 보여줬던 것처럼 볼 소유 능력이 뛰어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상 큰 실수를 많이 함. 이거는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도중에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첫 경기 때부터 빌드업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빌드업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원볼란치 혹은 투볼란치를 만들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원볼란치로 이면섭이 거기에 서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센터백이 본인에게 주는 공을 받아서 백패스를 한다든가 혹은 턴을 해서 앞으로 패스하려다가 잘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리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점을 할 수 있었던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선수를 넥스트 기성용이라고 감히 그만큼 기대가 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이런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는 그런 큰 실수들을 첫 번째 경기에서 한다거나 혹은 계속해서 경기를 뛰는데 그런 실수들이 나오고 상대에게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온다면 그 선수의 기가 죽기가 마련이에요. 그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이상 하면은 두려워서 더 이상 그 플레이를 가져가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 이면서 선수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든 안 하든 그 공을 받아내고요. 그 공을 받아낸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전방 스루 패스라든가 반대 전환 킥들을 또 기가 막히게 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딱 그냥 기성용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물론 아직 이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많을 거고 대표팀, 성인 대표팀 혹은 K리그에 올라와서 이 선수가 본인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지만 이 선수가 가운데서 이번 아시안컵 내내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감히 이 선수를 포스트 기성용이다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유망한 선수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기성용 선수, 처음부터 부스케츠, 처음부터 사비 알론소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실수 없이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이겨낸 게 아닙니다.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메이저 대회, 중요한 대회에 나와서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공도 하면서 사실 경험을 쌓고 플레잉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면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보면서 저 친구 왜 이렇게 패스미스가 많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저 친구가 비록 패스미스도 많지만 저 친구가 실수하는 경우도 큰 실수들이 있지만 저 친구가 저기서 계속 그 공을 받으면서 보여주는 반대로 좋은 패스들도 정말 뛰어나구나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들이 지금 성인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에서 뛰고 있고 자라나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U1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는 정말 이런 멋진 플레이를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칭찬이 필요한 거지 비판이 필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중앙 수비수들의 볼줄.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중앙 수비수 선수들이 공을 딱 잡았을 때 예를 들어 이면섭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뭐 진태호라든가 백인우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든 이 두 선수가 나가면서 김명준이 내려오면서 김명준에게 딱 넣어주는 패스든 아니면 백인우가 나가면서 윤도영이 슥 들어오는 볼을 보고 쫙 밀어주는 패스든 이런 볼줄의 패스 강도가 달라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 중 하나가 이 17세 대표팀 선수들이 이런 볼줄의 세기를 가지고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감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 전국에 있는 고등부 팀들 그리고 많은 연령별 대표팀 감독님들과 코치님들이 이 U17세를 보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느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대단했던 토너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으로는 변성환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변성환 감독님께서 20세가 이제 중결승까지 올라가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뭐 수비력으로 가져와서 중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했던 말이 정말 김은중호를 정말 멋지게 생각하고 응원하지만 우리는 이번 아시안컵에 나가서 다른 축구를 보여줄 거다. 내 철학과는 많이 다른 플레이다라는 정말 과감한 인터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이후에 정말 대승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유기적인 움직임과 좋은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그 인터뷰를 증명을 하셨습니다. 변성환 감독님의 이력 같은 경우에는 성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남 U12세 그 다음에 15세 감독을 하셨었고 성남 FC에서 코치 생활을 하시고 감독 대행까지 하신 다음에 2018년도에 U15세 대표팀, 그 다음에 19부터 21년까지 16세 대표팀, 그 다음에 17세 대표팀을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선수들과 함께 거쳐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철학이라는 게 보이고 이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가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팀이다라는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성환 감독님 같은 분이 정말 이런 연령별 대표팀 감독님을 맡고 계신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에게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축구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제대로 안 난다던가 이런 데서 좋은 축구를 하려다가 조기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되고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면 대표팀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를 사실 두고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변성환 감독님께서 그 리스크나 이런 거는 개나 줘보려 하면서 진짜 본인이 훈련 때 해왔던 축구, 본인이 준비했던 축구를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변성환 감독님이 정말 너무나도 멋지신 것 같고, 경기를 볼 때도 보시면은 항의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경기가 진행될 때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면섭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나서 왜 계속 그런 걸 할 수 있냐라는 걸 바라보면 감독님이 그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전술대로 이 선수가 뛰어주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선수가 뛰고 있다가 실수를 한 것이니 그거는 그 선수만의 실수가 아닌 내 잘못이기도 하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또 이제 소름이 돋는 것 중 하나는 결승전이 여러분들 한일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태국을 꺾고 8강으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4강에서 우즈벡을 꺾으면서 결승을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23 U17 월드컵 티켓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보면 작년에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일본만 만나면 3대0으로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뭐 대표팀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황선홍호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 U17세 팀도 사실상 3대0으로 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복수를 하기 딱 좋은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선수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변성환 감독님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변성환 감독님이 혹여나 지게 되더라도 아니면 정말 이기게 되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축구를 보여주셔서 이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이 이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해도 된다, 성적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이후에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벤토의 축구를 봤을 때였습니다. 왜 벤토의 축구가 좋았냐면 우리의 것을 하면서 상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축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면서 하는 장면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 17세 대표팀이 우리의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주도하는 축구, 상대가 내려앉아 있든 상대가 수비적으로 하든 전방 압박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저는 정말로 높게 사고 있고, 정말 한일전에서 똑같은 스타일로 나가서 꼭 일본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팀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이 여러분들 이번 아시안컵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17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겼던 우즈벡한테 첫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4대0으로 완파했고요. 인디아 상대로 8대4 승리, 그 다음에 호주를 8강에서 3대1, 그 다음에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려서 졌던 이란에게 어제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사실상 에이스 선수는 누구냐? 10번 유노슈케 사토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면서 공을 받아서 정말 오픈턴도 잘하고 로테이션 움직임도 잘 가져가고요. 중거리 슈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기습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축구 대 좋은 축구로 누가 이기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 제가 원래 이번 주까지 쉬기로 했지만 여러분들 일요일날 저녁에 결승전 중계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이 17세 경기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고요. 대한민국 축구를 항상 응원하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참 이런 멋진 지도자분이 대표팀을 맡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기분이 제가 괜히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요일날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